안녕하십니까. 박스가 돌파입니다. 7월 6일 오전 7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시장에서 리더가 되려면 과감하고 대담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목표를 가져야만이 우리 뇌가 움직이고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목표가 뚜렷해야 되거든요. 목표를 가진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대담하고 과감하고요.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만이 이 세계에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남한테 끌려다니서도 안 되고요. 주도적으로 자기만의 성을 쌓고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폴레옹 힐은 또요, 계획이 실패로 돌아왔을 때 그 일시적인 패배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라. 나폴레옹 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다가 보면은 일시적으로 패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감정적으로 너무 대하지 말라고요. 매매 규칙을 준수하고 감정이 마음을 바꾸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그러고 윌리엄 오닐은요, 피벗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라 했거든요. 그 피벗 포인트가 어느 지점이냐 하면요, 이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 제가 보여드릴게요. 매수 시점이 저항선을 돌파 놓는 요 지점, 이 포인트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윌리엄 오닐은요, 자, 여기서 박스가 돌파하려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온다고요. 내려오다가 이 지점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점. 보통 보면 여기서 산다고요. 여기서 쭉 사거든요. 요 손절을 하거든요. 대부분 다요. 여기서 내려갔다가 한 번 더 이래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통 여기서 사기 힘들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삽니다. 이런 자리에서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양봉이 보일 때 윌리엄 오닐의 피벗 포인트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매수 포인트가 이 자리거든요. 여기서 올라갈 때 요 자리를 넘길 때거든요.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요 어깨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 높아질 때 요런 자리에 사는 게 아니고요. 요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더라도 조금만 사야 됩니다. 1분만 사고 여기서 올라갈 때 사고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손절매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 윌리엄 오닐의 그 방법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온 21세기는 자선성 자산을 통한 재산의 성장률은 경제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자산 성장률을 이기지 못한다. 어저께 이야기했죠. 근로소득으로는 자산소득 이길 수 없다고요. 피케티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피케티. 이 말을 잘 알아놔야 됩니다. 피벗 포인트는 알아듣겠죠. 어느 지점에서 매수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이 왼쪽 어깨보다는 이 오른쪽 어깨가 살 높아질 때면 여기서 사야 되거든요. 이리 내려오는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올라갈 때 사야 됩니다. 이거를 잘 외워놔십시오. 여기가 피벗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윌리엄 오닐은 피벗 포인트에서 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윌리엄 오닐은요. 자, 윌리엄 오닐은 피벗 포인트 이전에는 매수를 금지해라 했습니다. 돌파 후 되돌림, 페이크 아웃 가능성이 존재한다. 손절 기준에 명확히 설정해야 된다고요. 강한 거래 대응이 수반되지 않으면 돌파가 실패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오늘의 피벗 포인트 사례를 차트로 시각해 보여준다. 아까 컵의 손잡이 있죠? 컵의 손잡이. 그 다음에 플래트를 넘길 때 하고요. 돌파 후 1%, 5% 내에서 신속하게 매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하거나 늦으면 수익을 놓칠 수 있다. 기존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한마디로요. 신고가 돌파 후 기술주의 강할 때 매수하는 시그널입니다. 피벗 포인트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기는 주식의 과거 주가 패턴을 연구하라. 나중에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한다. 정상적인 패턴을 이룬 대부분의 대형 선도주는 피벗 포인트 중심 지점이죠. 최저가 매수 시점에서 두 달에 한 20% 정도 상승합니다. 나는 한 달 이내에 이렇게 움직일 주식을 절대로 매도하지 않는다.
한 20% 정도 상승합니다. 나는 한 달 이내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을 절대로 매도하지 않는다. 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피부 포인트 사가지고요, 한 20% 상승합니다. 두 달 정도 움직이네요. 그래, 한 달 이내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은 절대로 한 달 안에는 팔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대형주가 피부 포인트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예, 크게 손잡이라든지 그걸 형성하고 난 다음에, 두 달 정도 한 20% 정도 오릅니다. 한 달 이내는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코스피 200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이 자 어디가 고점이냐 하면요, 어, 대충 보입니다. 가장 큰, 이 최근에 가장 큰 거래량이 떴지 않습니까? 그럼 요 근처가 고점입니다. 요 두 번째 고점이거든요. 여기거든요. 대충 보인다고요. 이 지점을 지나버리면 사면 안 됩니다. 요 지점을, 딱 요 지점이네요. 그러고 딱 보면 이 가장 보면요, 이 가장 큰 거래량이 뜬 자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딱 끊는다고요. 이 가장 큰 거래량이 뜨지 않습니까? 요 자리를 주가가 넘어서야 됩니다. 안착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안착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종가로 안착 못하지 않습니까? 안착이란 말이 요 위에 이렇게 서는 겁니다. 이 차트가 이렇게 서지 못하면요, 이거는 매도입니다. 자, 한 번 더요. 자, 차트를 볼 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차트를 정보해야 됩니다. 가장 큰 거래량이 떠 있다, 매물대가 있지 않습니까? 매물대를 요 위에 안착을 해야 된다고, 안착을요. 자, 이것처럼 안착했지 않습니까? 요 위에 안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착을 하지 못하면요, 요 근처에서 매도 쳐야 됩니다. 요 근처에 25,000원이나 요 근처에서요. 요 근처에서 매도 쳐야 되겠더라고요. 긴 꼬리가 달리지 않습니까? 이 긴 꼬리가 달리면은 단기적 고점이더라고요. 예, 알겠죠? 이 뭐라고, 여기가 이 음봉이 나왔다는 말은, 이제 내려가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래, 이 주가 이 음봉을 보이는 주식은 대수 좀 사면 안 됩니다. 초기에는 괜찮거든요. 이 초기에는. 예. 미래에셋증권 맞고요. 그 로템도 볼게요. 로템도 보면은 이 음봉이 떴지 않습니까? 여기가 쌍고점이네요. 이 자리에 안착 못 했지 않습니까? 여기 안착 못 했거든요. 안착해야 되는데 양복으로 안착해야 됩니다. 안착을 하더라도 양복으로 안착하고 큰 거래량이 떠가지고 안착해야 됩니다. 한국조선해양. 야, 너무 많이 내렸네요. 자, 여기 안착했다가, 예, 지금 조선주 발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하나도 추세 이탈이고요. LS도 추세 이탈입니다. 예, 코스메스도 추세 이탈이고요. APR 추세 이탈. 예, SKS 퀴아도 추세 이탈이네요. 어느 정도요. SK도 추세 이탈입니다. 호재 농을 한다면 다 그렇네요. 미포도 추세 이탈, 마린 솔루션도 추세 이탈, 예, 키움도 추세 이탈입니다. 이 자리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 보이면 요위 안착 못하면요, 양봉으로 안착 못하면, 자, 가장 큰 거래량 뜬 자리에 양봉으로 안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짱대 양봉으로 안착해야 되는데, 안착을 여기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못 치고 나가버렸네요. 예, 호재가 너무나, 지금, 예, 일단, 이런 식으로 받고, LG 넥슨도 지금 기존 주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기존 주도주들이 지금 저는 주도주들이 바뀌었다 생각하거든요. 주도주들이 요 밑에 내려와 있다고요. 주도주들이 이 종목이 주도주입니다.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주도주라고, 이 종목이요. 이 자리를 안 깼거든요. 자, 피부 포인트가 어디 지점이냐면 이 자리가 피부 포인트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여기서 이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전력은 피부 포인트가 어느 정도 발생했다고 봐야 됩니다. 요런 자리거든요. 요렇게 또 흔들어 줄 겁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좋게 보입니다. 한국가스공사하고요, 한국전력하고요, KT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오로지 저는 차트만 봅니다. 차트만요. KTNG, CKL, 강원랜드, 예, 이런 종목이 좋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주는 아직까지 보라고, 이 금융주는 요에 안착해야 되거든요. 요에 안착을 갖다가
기업은행은 이 보면 이제 기업은행 아직 안착 못했네요. 영훈이 아직까지 기업은행 참 좋지 않습니까? 삼성물산, 조선주들이 아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네요. 주도주들이 기존 주도주들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늘짜버리면 안 됩니다. 삼성물산은 참 차트가 참 좋네요. 자, 이런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 삼성물산은 차트가 참 좋네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늘짜버리면 안 됩니다. 늘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폭락 놓으면 안 된다고. 전체적으로 좀 그렇네요. 네,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한 여기 정도 내려오면 사도 되겠네요. 6만원 밑에서. 이런 자리가 피부 포인트라고요. 이런 자리가. 이 자리가 피부 포인트거든요. 이 자리가 피부 포인트입니다. 이 자리가 피부 포인트였다고요. 여기가요. 6만원 밑에가 참 피부 포인트였습니다. 삼성전자는요.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주도주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럼 지수가 뭉개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기존 주도주들이, 조선주들이, 원전주들이, 방산주들이,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시장이 좋으면은 아마 이렇게 할 거고, 시장이 나빠지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라고, 이 22선을 안 깬다고요. 주가 가려면은, 가는 주식은 요 22선을 안 깨고 갑니다. 이렇게 쭉 신한 지주처럼요. 안 깨고 갑니다. 안 깨고. 대구은행 보십시오. 안 깨고 가지 않습니까? 안 깨고 가거든요. 은행주들이 최고 좋네요. 조선주들이, 원전주들이, 방산주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을 건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요. 예. 전체적으로 장이 굉장히 이 종목들이 모양이 너무 안 좋네요. 안 하는 짓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래에셋에서 여기서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이 근처에서는 하여튼 들고 있는 주식을 다 팔자 했지 않습니까? 많이 팔자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이 다 저 종목이잖아요. 여기 있는 종목들이. 자, 이 전부 다 저 종목이라고요. 여기 있는 종목들이. 예, 전부 저 종목입니다. 예, 저 종목인데, 이제는 좀 시집을 보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보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무너지면 이렇게까지 내려온다고요. 이렇게 뭉가버립니다. 이렇게 뭉가뜨리고 손질을 시키고 갑니다. 자, 기존 주주들이 미래에셋증권도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올 겁니다. 주식이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매수 시점이 아닙니다. 한 번 더요. 주식 매수는요, 항상 차트가 반전되고 난 다음에 사는 겁니다. 증권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방산주라든지, 화장품 주식은요, 여기서 내려오는 구간에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기존 주도주들은 사는 게 아니라고요. 기존 주도주들을 사는 게 아니고요. 자, 요 밑에 있는 거,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KT라든지 이런 종목을 사야 됩니다. 이런 종목 HMM, KTNG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뭐 GKL 하여튼 이런 종목을 정부가 금융주가 가장 세네요. 그래도 기업은에 있는 게 우리금융지주 이런 종목이 우리금융지주가 국민은행 이게 총주도주입니다. 삼성물산 같이 이렇게 옆으로 기는 종목 삼성물산이 참 좋네요. 삼성물산이 참 좋게 보입니다. 이 보면 이 라인을 이탈 안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짱대 음봉이 놓으면 안 된다고요. 요 자리에서 이런 짱대 음봉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가는 구간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양봉이 뜨지 않습니까? 이 양봉이 뜰 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일봉을 보이면서요. 이런 일봉을 보이면서 이 보십시오. 여기서 또 급을 준다고요. 차트를 만들어 놨고 자기네들이 세력들이 다 만듭니다. 호재나 악재를 만들어가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다 있습니다. 주인이요. 한일시멘트도 뭐라고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늘짜가면서 갑니다. 이렇게 끄듯이 간다고 이 저점을 높여갈 뿐이고요. 고점을 높여갈 뿐입니다. 이렇게 보라고요. 이렇게
이런 악재를 주면서 늘짜가면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큰 거래량 자리가 뚫히면 여기서 매도 치면 되네요. 자, 매도 시점 이거네요, 이거요. 자,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오면 매도다. 자, 가장 큰 거래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요 자리가 돌파가 나오면 매도다. 이 공식점 외워놔야 되겠네요. 예, 금융주 빼고요. 금융주 빼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주 빼고는 다 차트 모양이 다 똑같네요. 요 자리에 넘었으면 매도다. 항상 그렇게 걸맞을 것 같습니다. 종목 정도 10종목 해가지고 지금은 한국전력이 가장 셉니다. 한국전력하고 가스공사하고요. 이 종목이 가장 세거든요. 그다음에 금융주가 가장 셉니다. 예, 레인보우 한번 볼까요? 어찌 되는가, 레인보우. 레인보우도 보십시오. 자, 여기서 가는 척 하면서 또 넓자버린다고요. 가는 척 하면서 넓자버린다고요. 이 자리는 깨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안 깨네요. 이 자리를 안 깨거든요. 보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안 줍니다. 안 준다고요.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예, 지금은 종목들이, 가는 종목이 현재 없습니다. 예, 정말 기존 주주들이 다 거의 사형을 다 당했고요. 한국 카본도 보십시오. 이렇게 늘짜버린다고. 세게 늘짜버립니다. 이렇게. 예, 이래 늦어버립니다고요. 차트를 잘 보십시오. 이래 음봉이 많으면 안 좋다고. 자, 이 큰 거래량 자리를 뚫은 자리가 매도 자리다. 이걸 외워놔야 되네요. 자, 아마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장 큰 거래량이 뚫힐 때, 이런 큰 양봉이 나올 때 매수입니다. 이런 자리. 이게 피벗 포인트라고요. 어느 정도. 이 자리는 매도 자리라고, 매도 자리요. 여기 매도 자리네요. 딱 보이네요. 이제요. 예, 매도 자리가 보이죠? 예, 과거 패턴을 갖다가 잘 읽어내야 됩니다. 예, 잘 읽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씨앗을 발화시킬 수 있다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의 씨앗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발화를 시켜서 그것을 갖다가 열매를 맺고 뿌리를 안착하는 것이 그래야지 자기가 이 시장에서 지각 변동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자기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갖다가 생생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요, 그 꿈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웨인저 웨이거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 차트를 잘 보십시오. 이 거래량을 이제는 차트를 볼 때 이 큰 거래량이 있지 않습니까? 매물대 차트를 봐가지고 이 매물대 차트를 통과하는 지점에서 통과 못하면 매도다. 예, 매도라고요. 그러면 이 라인까지는 내려옵니다. 여기가 지금 50일 라인이네요. 거기 50일 라인까지 내려오면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요. 자, 주식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매수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매도 시점도 참 중요합니다. 매도 시점도 그렇지만은 매수 시점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리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음봉을 그릴 때는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추가 매수, 자, 이런 행보 구간에는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리 내려오더라도 양봉이 떠야 됩니다. 양봉이요. 의미 있는 양봉이 떠야 되거든요. 이거 사두십시다. 그러면 또 음봉이 뜨잖아요.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 양봉이 떠야 됩니다. 양봉이. 이 양봉이 뜰 때, 주식은 양봉이 뜰 때, 특히 작은 양봉이 뜰 때가 좋거든요. 자, 이런 자리가 피벗 포인트잖아요. 요런 자리가 피벗 포인트지 않습니까? 요런 양봉 뜰 때요. 요런 양봉 뜰 때거든요. 아까 중에 조금 전에 왜 피벗 포인트를 봤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인지 주식은 피벗 포인트에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주식은 절대적으로 요 피벗 포인트에서 사야 됩니다. 여기서 이래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를 넘기는 자리입니다.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을 넘기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여기서 보자고요. 그러면 요 지점을 여기서 넘기는 지인데 빨간 양봉이 떠야 됩니다. 이런 자리거든요. 이 양봉이 떠야 됩니다. 여기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주식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 카본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떨어지는 칼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알아듣겠죠? 자, 우리가 바라보야 될 종목이 한국전력하고요. 제가 한국전력 가장 탑픽으로 잡았죠, 원래요. 가스공사도 참 좋습니다.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저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참 좋은데, 이 코스피 200 종목을 딱 떼어놨고요. 이렇게요.
떼어놨고, 가장 한국 삼성카드 한번 볼까요? 삼성카드도 이 보면 요 고점이 가깝거든요. 이 보자고요. 이 고점이라고요. 삼성카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카드가 가장 좋다고요. 저 말이 딱 맞네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카드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SK D&D, 예, SK D&D 이 종목도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SK D&D, 예, 이 종목은 내려오면 삽니다. SK D&D. 예,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 주주의 시대입니다. 주주의 시. 자, 주주의 시대가 무슨 의미냐? 자, 주주의 시대가 도달했습니다. 옛날에는 땅이 주토가 옛날에 시대였는데 지금은 주주의 시대고 주물의 주거의 시대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건물이 잘 나갔잖아요. 건물이 지금은요 강남 아파트가 대세입니다. 집주자가 집이 주인입니다. 집이 주인. 예, 지금 돈이 생기잖아요. 전부 다 건물 안 삽니다. 땅 안 삽니다. 뭐 살까요? 지금 현재는요 다 강남 부동산을 삽니다. 예, 강남 부동산을 사는 게 지금 대세입니다. 대세. 다른 건 안 삽니다. 예, 다른 거 안 산다고요. 지금 서울 부동산만 지금 사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부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예, 우리나라 부자들이 전부 다 이 집을 사는데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 팔리잖아요. 장사 안 되지 않습니까? 장사 안 되거든요. 사업 안 합니다. 사업 안 합니다. 공장 안 만듭니다. 그 다음에요, 결과적으로 하는 게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 강남 아파트, 한강변에 내려 보이는 강남 아파트요. 이 왜냐면, 금리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금리와 경기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M2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돈을 갖다가 50조를 풀잖아요. 50조. 50조를 풀어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만약에 주식으로 돈이, 저는요, 앞으로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요, 자, 이 유동성이 말하면요, 엔진입니다. 엔진. 자, 유동성은 엔진 속에서, 자, 브레이크로 작성할 수도 있고요, 엑셀레이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자동차로 말하면요, 여기는 앞발통하고 뒷휠이 있습니다. 자, 뒷휠은 주가입니다. 주가. 앞휠은 집입니다. 집. 부동산. 집입니다. 집. 자,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리잖아요. 이 엑셀레이터가 뭐냐면 M2 증가량이거든요. M2가 적어지면 브레이크가 밟습니다.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리면요,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집값은 올라가고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주가가 올라가는 주가가 있고요, 집이 올라가는 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초양극화라 그러거든요. 초양극화. 예, 초양극화. 예, 지금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어쩌면 미국 주식이 더 좋습니다. 예, 미국 주식이 더 좋다고요. 미국도 지금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데 미국이 7월 말에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올라갑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들의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부동산 방송을 하다가 만약에 제가 듣는 전문가들이 20명이 있다 칩시다. 20명이 있다 치면요, 자, 2명 정도는 시장을 갖다가 조금 좋게 보지 않습니다. 2명 정도가요. 2명들이 한 명. 이경민의 하이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하이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빼고는 전부 다 강세론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듣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듣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럼 20명 정도가 제가 듣는다고요. 대충요. 20명이나 15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부동산이 위로 올라간다. 자본주의가 뭡니까? 자본주의의 개념이 뭡니까? 자본으로서 움직이는 게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주식과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부동산이 망해지잖아요. 그럼 주식은 대폭락이 나옵니다. 부동산 크기가 이마하다고요. 예, 분모가 이마합니다. 부동산. 주식은 얼마 탈까요? 요마하잖아요. 점입니다. 점. 이 부동산이 흔들리잖아요. 부동산의 서브프라임이 뭡니까? 부동산이 망해가지고 주식이 망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망하면요, 주식은
주식은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예, 이 말을 잘 외우십시오. 주식과 부동산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주식하고 부동산은 상관관계가 0.8 한 5 정도, 약 1입니다. 1. 약 1이라고요. 1. 약 1입니다.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부동산도 올라가고요. 부동산이 내리잖아요. 주식이 내려가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이 상관관계가 있다. 1이라는 것은요, 경제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이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간다. 주식이 올라가면 부동산이 올라간다. 이거는 규칙입니다. 규칙이 아니고요. 법칙입니다. 법칙. 변할 수 없는 상수라고요. 상수.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동산이 내리기를 바라는데,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요,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이 내려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행보 내지는 약상승, 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륙하기를 바란다고요. 이륙해가 이렇게 날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륙하기를, 우리 비행기가 가면 이렇게 쭉 등가속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면요. 이런 속으로 원합니다. 그럼 주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를 원하고요. 서서히 주가만큼 부동산이 올라가야 됩니다. 부동산이 이래 올라가잖아요. 부동산이 올라가면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예. 주가가 지금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주도주들이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리기 때문이 아니고 부동산에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을 팝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어느 전문가들도 이렇게, 저는 부동산과 주식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부동산의 비중이 100% 넘거든요. 한 130% 됩니다. 주식 비교해가지고요. 저보다 차트 잘 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는 뉴스를 잘 안 봅니다. 뉴스를 잘 안 본다고요. 차트만 봅니다. 차트 보고요. 부동산 전문가들 이야기 듣고요. 그렇게 합니다. 보라고요. SKDND가 앞으로 이래 갑니다. 이래. 보라고요. 나중에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나오잖아요.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나오잖아요. SKDND가 날아갑니다. 예, 날아갑니다. 나중에요. 이 SKDND가 뭐냐면 월세를 주는 사업을 합니다. 월세 주는 하인즈라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하인즈 주가 한번 볼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인즈라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가 잘 모르겠네요. 하인즈 부동산 주가 볼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인즈라는 사람이 있는가요? 있네요. 930의 달러를 굴리는 부동산 회사 하인즈. 예, 이 하인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크래프트 하인즈네요. 크래프트 하인즈네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네요. 예, 크래프트 하인즈가 미국의 상업용 건물이 아마 안 갈 겁니다. 크래프트 하인즈 있네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가는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 이 회사요. 지금 미국의 상업용 건물이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네요. 이 크래프트 하인즈 이 주가 차트를 보십시오. 이 경기가 돌아선다는 신호거든요, 이게. 크래프트 하인즈가 이렇게 내리꼽아 버렸네요. 10년 동안 보면 엄청나게 내렸지 않습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도 올라갈 겁니다. 크래프트 하인즈가 아마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데를 하는 겁니다. 크래프트 하인즈가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이 주가가
그래프 다인즈가 옛날에는 배당주의 대명사로 불리네요. 예, 그래프 다인즈가 워런 버핏이 투자를 많이 했네요. 이 종목은 그래프 다인즈는요, 워런 버핏도 이 종목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러네요. 야, 이 종목한테도 이 사면 안 되겠네요. 우리 SK D&G를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거든요. 워런 버핏도 이 종목한테 손실을 엄청나게 입었다 그러네요. 크래프트 하인즈에. 예, 이 종목 사면 안 되겠네요. 추세가 좋지 않네요. 큰 추세는 좋지 앞으로 크래프트 하인즈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코스피 200 종목들을 한번 쭉 한번 볼게요. 한국가스공사가 볼까요? 한국가스공사가 이, 아마 가스공사 같은 거 이제는 주주가 이사들이 이제는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가스 가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증기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정부에서 하는 입김이 작아질 겁니다. 야, 한국가스공사 이자 큰 거래량이 떴네요. 여기에서 월봉상 보면요. 보라고요. 가장 큰 거래량이 떴거든요. 자, 한국가스공사가 여기서 가장 큰 거래량이 떴습니다. 자, 월봉만 볼게요. 강원랜드, 한국전력이 가장 큰 거래량 떴거든요. 가스공사하고 한국전력이 가장 좋게 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야, KT도 상당히 좋게 보이잖아요. 이 보십시오. 이 가장 큰 거래량이 떴지 않습니까? 가장 큰 거래량이 뜨고 늘짜 버린다고요. 늘주고 한 번 더 올라갔다 또 한 번 더 늘주거든요. 요 자리네요. 요 자리입니다. 한 번 더 올라갔다 한 번 더 올라갔다 요 자리네요. 딱 요 자리입니다. 이게 요 자리 돌파할 때고 와, KT 같은 거 딱 KT 차트를 잘 보십시오. KT 포스콜딩스 한번 볼까요? 포스콜딩스는 주도주가 아닙니다. 자, KTNG. 자, 종목들이 이런 자리를 통과합니다. 이래 신고가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흔듭니다. 이렇게. 자, 이 자리에서 매도 쳐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요. 이 자리에서 매도 치고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가장 큰 매물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수하면 되거든요. 이 자리 넘었을 때, 그럼 이 자리 넘었을 때도 매수고요. 이 가장 큰 거래량이 트고 난 다음에 이런 자리가 매수 시점이고, 요런 자리가 매도 자리네요. 요런 자리가 매도 자리네요. 요런 자리. 뭐, 어차피 요번에는 주식들이 다 레벨업 될 거라고요. 한 차례요. 힘들면은 코덱스 200을 사면 됩니다. 코덱스 200요. 그냥 코덱스 200을 사면 되거든요. KODEX. 코덱스 레버리지 사든지 코덱스 200을 사면 되거든요. 요 코덱스 200을 사면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요 자리 뚫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눌려줄 겁니다. 이래 사면 되거든요. 요런 자리 사면 됩니다. 요 눌리고 올라갈 때. 지금은 조금 추세가 하락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부동산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주식시장에서요.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엄청나게 이동합니다. 제가 그러고요. 저 유튜브를 한번 켜볼게요. 저 유튜브에 보면요. 지금 현재 부동산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깔아놨습니다. 예, 저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부동산 유튜브를 저 동영상 밑에 보면요 부동산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깔아놨습니다. 자, 제가 열어볼게요. 저 유튜브거든요. 저 유튜브 밑에 보면요 댓글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달아놨습니다. 자, 이 뒤에 보면요 이 밑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을 빼버리고요. 자, 이렇게 많이 깔아놨거든요. 그럼 전세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자, 자유지성이라는 거 방송 켜볼게요. 자, 이렇게 많이 깔아놨습니다. 제가요. 많지 않은 보유 현금에 미래에 얻을 돈을 현재로 끌어오는 대출을 통해
부동산의 구매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젊은 층이 미래의 상환 능력을 바탕으로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이 왜 악순환의 고리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악순환이라는 것은 나쁜 순환이라는 것인데요. 금융위원회의 워딩은 청년층이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은 나쁜 행동이니 상실감을 느끼더라도 참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현금 보유력이 있는 부자들만 서울집을 살 수 있게 되고 중산층과 청년들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서울집은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구조가 굳어지게 되고 중산층과 청년층은 서울 부동산을 꿈도 꾸지 마라. 이것이 좌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 게임의 구조입니다. 아파트를 살 때 6억 원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던 초유의 일로 좌파 이재명 정부의 승인이 있었을 것이면 물론입니다. 하지만 젊은 층의 반발이 나오자 이재명 정부는 자신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며 오리발을 내밀기에 이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인데 자신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는 유체이다.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분석, 특히 가격의 버블 여부를 살피려면 먼저 아파트 가격 결정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물건의 가격은 그 물건이 가진 가치에 따라 형성되는 것처럼 아파트 역시 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가치는 현재 사용 가치와 미래 가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의 편의성을 누리고 있는 가치에 미래의 가치에 대한 전망을 더하면 아파트 가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아파트의 현재 사용 가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현재 사용 가치란 실거주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거주의 가격은 전세가로 나타납니다. 아파트 임대료라는 이야기죠. 내가 집을 사서 실거주할 경우의 매매 가격이 실거주의 가치가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요자고 집을 팔려는 사람은 공급자입니다. 따라서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원하는 가격이 만나는 곳에서 매매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비싼 걸까요? 주택 시세를 단순히 숫자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선과 지금의 대한민국 집값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벌어들이는 수입 대비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를 보는 것이 시대를 뛰어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선시대에 매달 버는 돈을 10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고 할 때 지금 버는 돈 역시 10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면 지금의 집값은 조선시대에 비해 비싸지 않다는 것이죠. 이처럼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지표를 PIR이라고 합니다. PIR은 Price to Income Ratio를 줄여서 표현한 것인데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연소득이 1억인데 집값이 10억이라면 소득 대비 집값인 PIR은 10이 됩니다. 연소득 1억을 10년 동안 모아야 10억의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서울의 PIR과 조선시대 서울의 PIR을 비교해 서울의 집값이 조선시대와 비교해 비싼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조선 후기의 문인 유만주가 1775년부터 쓴 일기인 흥명에는 서울의 주택 시세가 드러나 있습니다. 유만주는 1784년에 지금의 명동에 있는 기와집을 2,000냥에 삽니다. 그렇다면 당시 2,000냥은 몇 개월치 월급이었을까요? 약 130개월치 월급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약 11년을 경제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의 공급 전망에 따른 투자 수요죠. 이 방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방송도 켜볼게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댓글 달아놨거든요. 이걸 다 보십시오. D는 전세값, 나는 매매값. 18세 분이 한 분이 예, 이는 제가 이 달아놨습니다. 이거를 잘 보십시오. 이 부동산이 그 휘둘대지 말고요. 그렇죠. 왜냐면 매매가에 가깝게 전세가가 있어야지 내가 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또 금리 인하라든지 네. 예, 그 하나의 추세죠. 금리 인하 그리고 공급 부족 이 두 가지 테마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하나가 있죠. 네.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집값 오르더라. 뭐 이게 그런, 지금 네.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네. 지난번에도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진보 정권 시즌 때마다 집값이 어떻게
그 타이밍마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지금 또 똑같은 양상이 지금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전 이것도 재밌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지 3주, 4주 차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했다고 집값이 올라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전부터 부동산은 계속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상승 추세일 때는 규제 효과는 단기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땐 전세를 끼고 투자자들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네. 전세 이게 매매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투자금이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부담인 지역들은 한정적인데 그게 마치 모든 빌라가 전세 사기에 좀 해야 된다는 생각. 급하다 보니까 대책을 지금 바로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네. 번째 대책은 항상 그 대출 규제가 먼저 나온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주택 담보 대출의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분들은 LTV를 80%에서 70%까지 낮추고 낮췄습니다. 낮추고 네. 그리고 전입 의무도 부과하고 음.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들어가 살아야 될 전입 의무가 없었는데 이제 전입 의무 부과하고 네. 다주택자는 사실상 이 대출을 전혀 안 해주고요. 안 해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왔었을 때 나왔던 내용 아닌가요? 그보다 좀 더 강해진 그거보다 건가요? 더 강한 거죠 지금. 어. 상당히 강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여기 28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오늘 27일이니까 28일부터 내일부터. 네, 내일 안 나오게 하겠다. 집 살 때. 좋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서 예, 수도권에서. 지방에서는 현행 유지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일단 내용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대표님한테 옆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과택자만 핀셋처럼 찝어서 규제였다면 이번에는 전체를 규제를 한다 이런 느낌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나온 걸 보면은 이게 서민들이 오히려 더 대출을 받기 지금 어렵게 만들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다주택자들이 우리 소위 갭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여기 돈이 여력이 있어. 그래서 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내가 집이 두 채인데 한 채를 더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고 전세를 끼고 사거든요. 그렇죠. 전세를 끼고 전세가 더 많이 나오는데 대출보다.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사서 사실 대출하고 무관해요. 이거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타켓으로 해서 타격을 받는 거는 한마디로 서민들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그 전세를 구하는. 그렇죠. 그렇죠. 이 뭐 서민들이 이 대출을 집값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뛴다고 믿으면은 네. 8개월 후에 집값이 진짜 오른다. 이게 한은에서 이게 연구 보고서로 나왔어요. 8개월. 재밌네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들 이런 심리. 거죠. 지금 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8개월에 오른다. 8개월에 뛴다고 이 그런 보고서 말씀이세요. 나와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 네.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거.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사람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8개월 후에 집값이 그래요. 사실은 저는 이게 뭐라고 할까 이런 강력한 대책이 나오게 된 보십시오. 이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다음 밑에다가 댓글을 다 달아놨거든요. 네, 이슈범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예, 제가 이거 엄청나게 달아놨습니다. 예, 8시 7분을 일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 한번 보라고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집이 많아요. 물건이 희소한 가치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뭐든지. 그렇지 않아요? 고급 한우 같은 것들 그 부위가 되게 좀 희소하니까 비싼 거고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인조 다이아몬드랑 천연 물이 더 희소하니까. 그래서 희소한 가치에 가하게 한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두 가지 정책을 다 병행해야 돼요. 지금처럼 막 폭등기 때는 당연히 수요 억제 정책을 씁니다. 수요 억제 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게 뭐라 그랬죠? 대출 규제. 대출은 내가 의지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돈값은 반드시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걸 공급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 서울의 집값이 난리인데 강원도에 100만 채 짓는다고 서울 집값이 잡힐까요? 안 되죠. 서울에는 집이 없어서 난리고 지방에 미분양 때문에 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얘기하시는 전국 보급률이 얼마인데 전국의 주택 보급률 및 미분양, 빈집 이런 것들이 서울 수도권을 희망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어디다 해야 돼요? 서울의 핵심지에다가 고밀도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언급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쪽에서도 차질 없이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4기 신도시나 뭐 이런 거 공급도 하게 되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2010년부터 13년도까지 많이 빠졌었거든요. 가장 비싸다는 한남뉴타운 그때 제가 거래 많이 해드렸는데 일반 한 12평, 13평 대지집은 12평, 13평 되는 원빌라가 당시에 3억 8천, 4억 요 정도 선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 하죠? 지금은 30억 정도 할 겁니다. 그때 왜 빠졌을까요? 그때 재개발 재건축의 가격이 빠진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맞고 전체적으로 가격 자체가 하락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도 떨어진 겁니다. 자, 이해하십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가격이 받쳐줘야 된다고요. 가격을 떨구게 되면요, 재개발 재건축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서울에서 공급할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딜레마죠.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격에서 떨구면 안 돼요. 그럼 현 정부는 가격이 떨구는 게 목적일까요?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일까요?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공급을 늘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자, 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다뤄놨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뤄놨거든요. 대표입니다. 예, 제가 이 방송을 다 들었습니다. 8시 7분. 그 다음에 박원갑이 부동산 네, 볼까요? 다 서울이야. 양진군이었어요. 네. 그 남학 신도시까지 투기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제가 중앙일보 기사를 쓰는 기자였습니다. 제가 어디 간 줄 알아요? 당진을 당진. 당진. 당시에 그 10대들의 꿈이 대부분 뭐였냐면 건물주였다. 네. 지금 건물주 안 해. 지금 건물주 얘기를 안 끝낸다니까. 지금 오히려 빌딩 푸어라는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말하자면은 땅도 안 사, 상가도 안 사. 상가 지금 신도시에 안 사죠 지금. 그 은퇴자의 무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빌딩도 안 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도 안 사. 단독주택도 안 사. 오피스텔도 안 사요. 오피스텔 안 사나요? 네. 오피스텔 어쨌든 얼마만큼 안 사. 네. 저금리가 아니니까. 그것도 많고. 그러면 이런 아파트 편식 사회가 왔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런 사회에서 그러면 아니요. 가뜩이나 MZ세대들은 아파트 퀴즈인데 네. 이 도심 아파트 퀴즈잖아요. 이 아파트 아니면 결혼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 세대가 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령자들 요새는 빌딩 안 사. 네. 근데 은퇴자들 뭐냐면은 그 뭐 꼭대기층에 살면서 그 아래층에서 월세 받는 거 더 이상 꿈꾸지 않아요. 지금 아파트만 살려고 그러잖아.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돈이 계속 쏠리니까. 그러면은 이 시장을 과거에 아까 우리가 뭐 그때 2019년도 분석했지만 그때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게 흘러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낮아지는 국면이고 네. 입주 물량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디로 튈지는 어쨌든 지켜봐야 되지만 오히려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마 그걸 알고 금융위에서 이번에 초강도 대책을 내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부동산 쪽으로 돈을 보내지 않고 네. 지금 주식으로 보내겠다. 뭐 이렇게 지금 뭐 공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 이유에서일 수도 있고 기대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코스피가 또 3천을 화량이 뭐예요? 돈이죠. 네. 돈은 뭐예요? 유동성이잖아요. 이게 물이에요, 물. 근데 이게 물이 있잖아요. 결국은 땅으로 가는 것 같아. 물은 땅으로 간다. 건물로 안 가. 네. 땅으로 가.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인기 지역 쪽에 그 가격이 더 오르는 게 아마 그런 측면이 있고 노는 거는 상당 부분이 저는 평준화돼 있다고. 조금 차이는 있지. 골프 좀 더 치고 이런 게 있지만 그게 차이 나는데 그럼 소득이 늘어났잖아. 네. 그럼 돈이 어디로 갔냐고. 집으로 갔죠. 집으로. 그게 그러니까. 지주사회라고 그러는 건데 7일 5일 예, 오전 또 볼게요. 자, 박모 받고 외인들의 부동산 쇼핑을 보겠습니다. 다들 계속 쇼츠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단일 요인보다 여러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전월세 가격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 매물 자체도 많지 않은 데다 투자 대안도 마땅치 않아 기존 서울 재고 아파트가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당분간 예보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근데 하루 떨어지는 걸로 할 겁니다. 왜? 돈을 풀 거거든. 그럼 사람들이 선택을 할 거예요. 코스피를 살까, 미국 주식을 살까, 아니면
서울에 6억 이하의 주담대, 딱 6억까지, 맥시멈 6억까지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살까? 이렇게 세 개를 나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가 만약에 조정돼서 떨어진다, 그럼 정부랑 민주당이 제일 발을 동동 구를 거라고 했습니다. 왜? 미국 주식으로 사람들이 나가면 달러 환율 방어에도 굉장히 불리해. 영향가가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치 않을 겁니다. 미국 장으로 가는 건 원치 않을 거야. 그래서 최소한 S&P 500이 나스닥보다는 수익률이 코스피를 좋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수익률 세계 중 6,257건을 약 30%.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6억 이상 대출 받는 사람이 전체 수도권 아파트들 중에서 30%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동산 처분 자금을 가지고 새 집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갈아타기였다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그러니까 오판을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투기 세력을 올린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기존의 대책들이 투기 세력을 웬만큼 다 잡아놨어. 다주택자 완전 세금 폭탄 떨어뜨리면서 사실상 똘똘한 한 채 1가구 1주택인 거고, 그리고 실거주 의무사항도 걸어놨고, 그리고 양도세 그것도 잡아놨어. 그래서 실제로 주택 한번 사면 한 10년은 못 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매물이 말라가고 있는 거라고. 다들 정확히 이걸 알아야 돼. 투기 세력이 아니라 투기였던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던. 자, 잘 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놨습니다. 이 보라고요. 자, 자유지성 봤죠? 전세가 서울요. 전세 대출과 관련된 규제는 올해 중에 주담대를 6억밖에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주담대 6억으로 돈이 모자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놔야 되는데, 이거를 또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라는 걸 때려버리는 바람에 신규 세입자 받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여기 기사에서는 메이플자의 얘기가 나오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짧게 한번 알아볼게요. 다른 입주단지들도 이게 뭐 터질지 안 터질지 이 지표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입주를 앞둔 조합원과 일반 개꿀인 거고요. 그래서인지 경쟁률이랑 가점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보면 3,307세대 중에 분양세대는 162세대로 5%밖에 안 됩니다. 95%의 입주민이 조합원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사들을 찾아보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3억 5천 정도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3천을 더하면 3억 8천 비용만으로도 100세대 정도는 금방 소화됩니다. 그럼 뭐 현금 7, 8억 정도만 동원 가능할 거예요. 현금 여유가 되거나 대출 가능한 범위에 되어 있는 신규 공급도 거의 절벽인 상황에, 이 보십시오. 서울이 일입니다. 46,000세대 돼야 되는데 없습니다. 아주 관짝에다가 못질을 하는 거죠. 새로운 갭 투자도 안 되게 하고 기존 새낀 매물인 자, 상황에 이거를 공급이 제가 감소할 만한 요인만 더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관짝에다가 못질을 하는 거죠. 새로운 갭 투자도 안 되게 하고 기존 새낀 매물 승계도 안 되게 하고 재건축 이주비 잔금도 규제하고 재초안도 유지한다고 하니까 결론은 뭐겠습니까? 전세 공급이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는 거죠. 그럼 뭐 월세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정부도 전세는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하고 전세 레버리지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전부 다 월세로 가버리면 집값도 확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그냥 매수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번 보시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세를 싫어하는데 요즘 분위기 보면 정말 월세 살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전세 가격 그래프입니다. 20년, 21년도에 확 올라갔다가 22년 말부터 한번 조정을 확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하고 있죠. 뭐 아무튼 중간에 조정을 한번 줬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아직은 막 체감상으로는 막 21년, 22년 최고가 때보다 뭐 그렇게 비싸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월세 가격은 어떻죠? 사실 우리나라 월세 가격은 정말 싼 편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년 중순까지 아파트 월세 가격은 뭐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오르고 계속 그대로입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은 월세가 비싸다고 전세를 살았는데 20년 중순에 임대차법 터지고 나니까 가격이 막 미친듯이 오르죠. 전세 가격의 조정이 온 22년 말에도 전혀 월세는 영향을 받지 않고 쫙쫙 오르다가 24년부터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러면 이 상승 각도가 한 번 더 부스팅을 쫙 쏴줍니다. 이게 뭐 요즘에는 한 달에 월세 가격이 1%씩 오르기 시작한 지가 이미 1년이 넘었어요. 자, 제가 이 부동산 유튜브를 일단 제가 하고 있지만, 부동산보다는 저 주식을 하고 있지만요. 예, 지금 현재 제가 이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많이 달아놨습니다. 예, 계속 제가 이 좋은 부동산 유튜브를 옆에다 달아놨겠습니다. 예,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식과 부동산은 동행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자, 주식과 부동산은 동행을 한다. 개와 강아지와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강아지, 자, 유동성은 악셀레다입니다. 악셀레다 브레이크가 작동을 한다고요. 지금 악셀레다를 밟고 있는 기관입니다. 악셀레다를 밟으면 자동차에 악셀레다를 밟아보십시오. 부동산과 주식은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주식도요, 이 올라가는 주식만 갑니다. 이 KT라든지, 예, 한국전력이라든지, 예, 이런 가스공사라든지, 요 세 종목이 갑니다. 현재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갈 수 있고요. 은행들이 실적이 너무 좋다고요. 너무 좋아. 예, 너무너무 좋다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은행들이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무엇을 사야 될지를 삼성전자가 일단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는요. 삼성전자 보고 지금 너희들 국민연금 보고 너 삼성전자 주식 사라.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국토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37% 정도가 다주택자들입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 문재인 정권 비서진들이요. 집을 다주택자들한테 너희들 집을 포기할래, 직을 포기할래. 자기는 집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지금 전부 다 강남 부동산으로 갑니다. 서울 부동산으로요. 그 다음에 경기도로 가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로 오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 유튜브를 반드시 보십시오. 예, 지금은 부동산 유튜브를 볼 때입니다. 부동산 유튜브를 봐야 됩니다. 주식 유튜브는 안 봐도 된다고요. 주식 유튜브는요, 뭐,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 제가 뭐냐면 부동산으로 가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지금요, 초입입니다. 초입. 자, 부동산을 말하면 지금 여기라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게 남아있다고요. 자, 우리 금융주주로 따지면요, 부동산 시세가 지금 여기라고요. 여기거든요. 여기. 이만큼의 상승할 시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주식이, 자, 2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 같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포인트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3000포인트 올라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갑니다. 주식이 가면 부동산이 반드시 갑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